이 슬라이드에서는 요소와 오줌의 농축기작과 오줌의 희석기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소와 오줌의 농축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H가 충분히 높을 때 집합관 내강액, 여기서 집합관 내강액이라는 것은 집합관을 떠날 때, 바로 이 부위에서입니다. 집합관을 떠날 때 내강액에서 요소 농도가 약 400에서 500ml 오스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오줌에서의 요소 농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때 삼투물질 농도, 즉 집합관에서 신으로 넘어갈 때의 삼투물질 농도는 약 1200에서 1400ml 오스몰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전체 삼투물질 농도 중에서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림 7-37은 요소 가중에 의해서 수질부 안쪽에 삼투기울기가 생기는 과정, 그 기작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아직 농도 경사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헬리구리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답니다. 즉 간질액이나 헬리구리나 아직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300ml 오스몰, 즉 굵은 상행각으로 들어갈 때는 삼투물질 농도가 300ml 오스몰이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요소가 약 20ml 오스몰 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굵은 상행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싱글 이펙트에 의해서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이제 재흡수되고 있죠. 그렇지만 요소에 대한 투과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소는 이동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세뇨관에 들어갈 때는 삼투물질 농도가 약 1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요소가 20ml 오스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요소는 변화가 없고 NaCl만 감소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NaCl은 80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인데, 자, 이 세뇨관액이 이 부분이 이제 원의 세뇨관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원의 세뇨관 후반부에서는 소디움의 재흡수가 일어나죠. 소디움의 재흡수가 증가되면서 또 수동적으로 수분의 재흡수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NaCl이 이동됨에 따라 수분의 재흡수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삼투물질 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이동되면서 전체적으로 삼투물질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요소는 이제 80, 삼투물질 농도는 이제 300이 되는데, 이때 이제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80ml 오스몰이 된다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동되면서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NaCl은 감소되고 수분도 줄어드는 거죠. NaCl이 감소되니까 요소의 상당한 비중이 높아지고 수분이 또 감소되니까 전체적으로 삼투물질 농도는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100에서 요소가 100이고 삼투물질 농도는 300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H가 충분히 높으면은 바로 내측 수질부에 있는
수분의 제곱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6번에 있는 위치에서 수분의 제곱수가 증가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요소, 그러니까 삼투물질 농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EV에서부터는 지금 원위부 집합관, 수질부, 정확히 말하면은 내측 수질부에 있는 집합관에서는 요소에 대한 투과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내강 쪽의 삼투물질 농도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되니까 요소는 그러니까 세뇨관 밖으로 이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수질부의 요소 농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아울러서 앞에 EV에서는 NaCl이 많이 이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소디움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NaCl의 삼투물질 농도가 이제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외측 수질부하고 외측 수질부는 NaCl의 농도가 높아지고 내측 수질부에서는 요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간질액 쪽에 삼투물질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새로이 세뇨관액이 헬리골이 아래 하행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 이런 하행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쪽 간질액 쪽에 간질액 쪽에 이제 삼투물질도가 높으니까 이쪽에 삼투물질 농도가 높죠. 이게 지금 펼쳐진 모양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체 구조를 생각하면은 이 간질액은 이제 거의 같은 부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이 부위의 삼투물질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쪽에도 똑같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삼투물질도 높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분의 이동이 일어나겠죠. 이 부분은 하행각은 어떻습니까? 용매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막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7번 위치 하행각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일어나니까 이 세뇨관 내강에서의 삼투물질 농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서는 이제 수분의 재흡수가 제일 많이 이루어져서 이쪽에서 이 부위가 이제 가장 높은 삼투물질 농도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뇨관액이 가는 상행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 부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용매가 이동되지 않고 여기에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코 트랜스포터 소디움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NaCl 코 트랜스포터가 존재를 하죠. 그 운반체에 의해서 이제 가는 상행각에서는 요소의 상대적인 비중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는 상행각이 있는 부위에서는 요소의 농도가 아주 많이 높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는 상행각에서 요소가 세뇨관 내강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굵은 사행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죠? 요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태의 세뇨관 내각액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그러니까 점점 더 요소의 비중이 높은 세뇨관액이 만들어지고 또 점점 더 높은 농도 경사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포 외액량의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외액량은 체내 전해질량에 따라 변하고 또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 NaCl 양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소디움의 양은 대개 신장에서의 배설량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디움의 배설량 조절을 통해서 세포 외액량을 유지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소디움의 배설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식염 섭취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구체 여과율이 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세포 외액량이 이제 증가되게 되면은 혈장에 있는 교지삼투압이 감소하게 되고 즉 혈장 단백질이 묽어지게 되니까 교지삼투압 감소하면서 또 세포 외액량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구체 여과율도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염 섭취량이 변할 때인데 그럼 식염 섭취량이 변하지 않을 때 먼저 보면은 식염 섭취량이 변하지 않을 경우 즉 일정할 경우는 만약에 사구체 여과율이 그러니까 식염 섭취량이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하게 될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겠죠. 만약에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되었는데 제흡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은 소디움 배설량은 증가하게 될 테고 체내 소디움량은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흡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되니까 제흡수량도 같이 증가되었다. 그럼 배설량이 일정하게 되면서 체내 소디움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식염 섭취량이 이제 변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염 섭취량이 변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증가할 때와 감소될 때. 먼저 감소할 경우를 보면은 식염 섭취량이 감소될 경우는 아니죠. 이제 감소되었는데 만약에 소디움 배설량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체내 소디움량이 감소되면서 세포 외액량도 감소가 되어 결국 이제 혈압은 이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을 줄이면은 혈압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식염 섭취량이 증가할 때 식염 섭취량이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배설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그 세 가지 방식이 뭐냐면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가 되어서 결국 배설량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알도스테론, 소디움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주는 알도스테론을 그러니까 감소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흡수를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배설량을 증가시켜주는 이러한 기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심박 나트륨 이듐 펩타이드 아트리얼 나트리우레페틱 펩타이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약어로 ANP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AMP에 의해서 얘도 그러면 뒤에 또 설명이 나오지만 그 이뇨 중에 그러니까 수분 이뇨, 삼투 이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 소디움의 배설량을 증가시켜서 오줌의 양을 늘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식염 섭취량이 증가됐을 때 만약에 소듐 배설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하면은 몸 안에 소듐 양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 외형량도 증가돼서 혈압은 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 기전을 통해서 소듐 섭취량이 증가되면 소듐 배설량도 증가되어서 혈압을 계속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기전 중에 무언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배설량의 증가가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설량이 원래 늘어나야 될 정도만큼 못 늘어나게 되면은 또는 배설량이 증가되지 않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상태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혈압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구체 요과율이 증가됐을 때,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감소됐을 때, 이때는 이제 배설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AMP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실험 결과로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지금 왼쪽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알도스테론을 계속 이제 투여를 했죠. 그래서 체내 알도스테론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여과량과 소듐의 배설량, 여과량과 배설량 전부 다 5ml equivalent per minute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알도스테론이 존재할 때 여과량 배설량이 전부 다 5ml equivalent per minute로 이제 여과와 배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NaCl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소듐의 제흡수량이 이제 증가가 되니까 아니죠. 알도스테론은 제흡수가 증가되는 거고 알도스테론의 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흡수량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제흡수량은 일정한 상황이다 보니 여과량과 배설량이 현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량은 5.7 정도까지 올라왔고 배설량은 5.4 정도 된다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동맥을 결찰시키면 즉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결찰시키게 되면 여과가 급격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과량, 배설량 모두 5.0ml per minute이 됐는데 여과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찰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주입할 때보다 여과량은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설량은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기 전보다는 높은 농도로 배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양으로 배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량은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설량은 그래도 증가된 상태가, 그러니까 비록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증가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이 경우는 알도스테론은 계속 같은 농도로 존재하니까 제흡수량이 변해서 증가된 제흡수량이 변해서 배설량이 변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NaCl도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디움의 양이 변해서 배설량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과량이 감소되면서도 왜 배설량은 변하지 않게 그러니까 배설량은 계속 증가된 상태가 돼 있을까?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이런 여과율의 그러니까 여과량이라는 것은 결국 여과율이죠. 여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제흡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만 제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알도스테론과 같은 작용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제3의 물질이 작용을 해서 몸 안에 소디움의 농도가 증가가 되면 이 소디움의 배설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물질을 이제 찾아내게 됐는데 그 물질을 확인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것을 AMP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지금 이 표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 증가와 알도스테론 분비 감소 외에도 이러한 AMP라는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소디움 배설이 증가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뇨라는 것은 오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수분 이뇨와 삼투성 이뇨가 있습니다. 수분 이뇨는 이제 수분 섭취 증가에 의해서 요량이 증가하는 것인데, 즉 이 경우 어떻게 이뇨가 일어났냐 하면은 일단 수분량이 많으니까 세포 외액량이 많으니까 혈압 상승에 의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가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수분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장 단백질의 농도는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감소가 되고 혈장 삼투압이 감소되면은 ADH 분비가 감소되어서 오줌의 양이 증가된다 하는 것. 이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요량이 증가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추위의 경우는 체중의 20%까지 수분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추동물에서 반추위에 아주 많은 양의 수분이 있죠. 그러니까 체중의 20%까지 되는 양의 수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의 흡수와 배출이 느리게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수분 이뇨 때는 근위세뇨관에서 수분 흡수는 정상이고 집합관에서의 수분 재흡수가 감소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분 이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위세뇨관에서 수분 흡수가 정상이고 집합관에서의 수분 재흡수가 감소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투성 이뇨는 세뇨관 안에 재흡수되지 않는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세뇨관 안에 삼투물질 농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삼투성 이뇨가 일어나고 또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일지라도 최대 이동치 이상으로 여과가 되면은 그러면은 제흡수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세뇨관 안에 계속적으로 이 물질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뇨관 안에 삼투물질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런 경우 오줌의 배설량이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삼투성 이뇨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근위세뇨가면 헬리고리에서의 수분제 흡수가 감소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집합관에서의 제흡수는 삼투성 이뇨에서는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DH 분비와는 무관하고 또 내강에게 이 경우 이제 등장성이기 때문에 삼투물질 소실도 따른다. 즉 삼투물질도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수분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삼투물질도 같이 많이 나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이제 이뇨제, 어떤 약물에 의한 이뇨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뇨제가 작용하는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뇨제는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루세마이드는 이것은 앞에서 이전 시간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고리 이뇨제다. 헬리룹에서 이제 싱글 이펙트를 하고 있는 소디움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고리 이뇨제가. 그래서 헬리우리식 상행각 이 부분이죠. 1번 위치에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아자이드는 원유세뇨관 기시부에 작용한다. 원유세뇨관 쪽에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아자이드는 이제 카페인 같은 것 화학물질인데, 그러니까 카페인이 여기에 이제 이 사이아자이드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위치는 알도스테론. 기량약물은 알도스테론 기량약물 또는 아밀로라이드는 주로 집합관에 작용을 한다. 그리고 ADH 기량약물은 역시 집합관인데 ADH가 작용하는 부위니까 4번 위치에 이제 작용을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는 맹물, 맥주, 식염수 등을 이제 먹였을 때 오줌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맹물을 마셨을 때보다 이 실선이죠. 맹물을 마실 때보다 맥주를 마셨을 때 같은 양을 마셨는데 맥주를 마셨을 때 더 많은 오줌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알코올이, 그러니까 맥주하고 맹물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알코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성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알코올이 이뇨작용이 있다. 즉 오줌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뇨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7-7에는 이뇨제의 종류와 작용 기적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알코올의 경우는 ADH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제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만니톨, 재흡수되지 않는 물질들은 이제 세뇨관 안에서 많은 농도로, 높은 농도로 존재하게 되니까 삼투이뇨를 유발할 수 있죠. 그리고 포도당처럼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지만 당뇨병 환자에서처럼 지나치게 많은 양이 이제 여과가 됐을 경우 세뇨관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재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삼투성 이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이 존재하는데 이 슬라이드에는 이 약물들의 이뇨제로 작용되는 약물들의 종류와 대표적인 약물 이름 그리고 작용 부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카보닉 아네이드레이즈 이니비터 탄산 탈수소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물질로 아세토졸 아마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기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근위세뇨관에서 수소이온을 배설하는 기전 중에 하이드로젠 소디움 펌프를 통해서 배설하는 그런 기전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하이드로젠 소디움 펌프를 통해서 하이드로젠 이온은 세뇨관 내강 쪽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소디움을 반대로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세뇨관으로 내보낸 수소이온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과 이제 결합을 해서 탄산이 되고 탄산은 이런 카보닉 아네드레이즈의 촉매작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로 전리가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기체가 확산이 되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안에 들어온 이산화탄소는 다시 세포 안에서 물 분자와 결합을 해서 탄산이 되고 이때 역시 카보닉 아네이드레이즈가 촉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탄산은 수소이온과 중탄산 이온으로 전리가 되는데 수소이온은 하이드로젠 소디움 펌프를 통해서 세뇨관 쪽으로 나가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간질액 쪽으로, 즉 우리 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제하는 약물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 과정이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차단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수소이온을 바깥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반응도 차단이 되니까 수소이온을 밖에 못 내보내고 또 소디움 이온을 재흡수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재흡수량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바이카보네이트를 몸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 몸이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는데 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소디움의 재흡수를 근위세뇨관에서 소디움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소디움 클로라이드와 물. 왜냐면은 자 이제 세뇨관 내강 쪽에 소디움이 많아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삼투물질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이 이제 세뇨관 내강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와 물의 이제 물 그리고 수소이온의 배설을 갖다가 수소이온은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배설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은 이뇨와 동시에
마일드한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카보네이트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차단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바꿔서 말하면 수소이온이 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 수소이온이 많이 남게 되고 결국 이것은 이제 산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동반된 에데마. 이뇨제는 기본적으로 에데마가 발생되었을 때 이제 처치를 하죠. 그래서 약한 대사성 알칼리증이 유발되었을 때, 알칼리증과 에데마가 동시에 유발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약물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룹다이오레티스, 고리 이뇨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도 여러 번 설명했었고, 그런데 이것은 화학물질 이름이고 그 회사에서 제품 이름으로 나왔을 때는 상표명은 라식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설명했죠. 소디움 포타슘 크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의 억제제다. 근데 오줌 농축하는 기전이 이제 바로 싱글 이펙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이펙트를 하고 있는 운반체가, 그러니까 싱글 이펙트를 수행하는 운반체가 바로 이 운반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반체를 차단하게 되면 오줌 농축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이뇨제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과딘 소디움의 약 25%까지 배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양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대략 3분의 2가 근위세뇨가 안에서 이제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25%를 배설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아자이드계의 이뇨제가 있는데 얘는 디스탈 튜브에서 소디움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를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이아자이드가 바로 이제 이 잔틴 계열이 되겠습니다. 이 잔틴 계열이 사이아자이드계 이뇨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레틱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포타슘 이온을 많이 남게 해주는 그러한 이뇨제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페어링이라는 말이 나오죠. 스페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지금은 아마
변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에서 신후에서부터는 더 이상의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후에서부터는 완성된 오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완성된 오줌의 특성을 먼저 보면은 색의 경우 유로크롬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로크롬이라는 것은 유로빌린의 산화형을 말하고 이와 관련되어서 빌리루빈에서부터 유로클론까지의 어떤 변화 과정을 그림 7-42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냄새의 경우를 보면은 먹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성은 대부분의 동물에서는 점성이 없는 수양성, 그러니까 물과 같은 이런 특징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다만 말의 경우는 점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점액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오줌에. 그리고 탁도의 경우는 이제 수양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에서는 투명하지만 말의 경우는 점액이 분비되어서 말이 점액이 분비되고 또 이제 탄산염과 인산염이 이곳에 이제 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탁한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탄산염과 인산염의 결정을 신후에서부터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말의 경우 점액이 분비된다. 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줌의 이제 비중과 또 하루 동안 배설되는 양을 표 7-8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비중은 당연히 1보다는 크겠죠. 그렇지만 아주 크진 않고 1.03에서 1.02에서 1.04 정도의 그러니까 1.02에서 1.04 대략 이 범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설량의 경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은 체중 킬로그램당 하루 동안에 배설되는 양을 이제 밀리리터 단위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 8.0에서 28.6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냥 한 10 정도로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이면은 내가 이제 만약에 70kg이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700ml를 오줌으로 배설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동물에 따른 배설량, 지금 체중 킬로그램당 하루 동안에 배설하는 양을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동물은 이제 10에서 30, 뭐 대충 이 레인지 안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 개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은 양을 배설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에서 100 정도로 되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좀 뭐 2배 정도 많은 양을 이제 배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 이 수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한 10에서 40, 이 정도 범위 안에 있다. 그런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배뇨와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집합관에서 신우로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오줌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우에 있는 오줌은 요관을 통해서 이제 방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요관은 스스로 그러니까 소화관과 유사하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연동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운동에 의해서 방광까지 내려간다. 1번이 이제 요관이 되겠죠.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그런데 이 요관이 방광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물을 이런 형태를 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요 배뇨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광 용량에 따라서 방광 내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히 플랫되어 있던 이 방광이 천천히 이제 이완이 돼서 이제 안에 용적이 점점 증가하는 초기에는 압력도 이렇게 같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은 압력이 방광 내 용량이 증가해도 압력이 거의 변하지 않는 이러한 고온기를 나타내고 있다가 어느 특정 시점까지 방광 내 용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방광이 무한정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고온기가 아니라 아주 강한 수축을 통해서 방광 내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고 강한 방광 내 압력을 통해서 동물들은 방광에 오줌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강한 그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이제 배뇨 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뇨 반사는 먼저 구심성 신경에서 이 방광 평활근에 평활근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때 신장 수용체가 이제 방광 평활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평활근이 이제 이완이 되면 이것을 감지해서 골반 신경을 통해서 뇌교까지 전달이 됩니다. 뇌교에 있는 배뇨중추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다시 이제 명령이 내려오죠. 그래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골반 신경을 통해서는 평활근에 분포해서 방광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부신경은 체성신경이죠. 체성신경을 통해서 외요도 조임근을 이완을 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방광 안에 있는 오줌이 이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뇨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뇌교의 배뇨중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뇨 반사를 억제하거나 또는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대뇌 피질이 되겠습니다. 결국 배변 과정과 마찬가지로 배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뇌 피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배뇨 반사를 억제하도록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외유도 조임근이 수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의식적으로 배뇨가 억제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배뇨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복근과 횡격막의 의식적인 수축을 통해서 복압을 증가시키게 되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배뇨를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방광 안에 있는 오줌을 이제 완전하게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 교감성 신경을 통해서 이쪽 방광을 또 이제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